반갑습니다. 석정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 세계사 송준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맞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적은 분량을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약하고 짧게 정리하여서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할 테니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선사문화의 발달인데요. 이 선사문화의 발달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그리고 동아시아사 그리고 중학교 역사에서 줄곧 다뤄왔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물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문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인데요. 교과서 21페이지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들,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강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현세적 문제, 현세적 특성을 잘 알려주는 길가메시의 서사시,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무라비 법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다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세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역시 나일강 유역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시대의 왕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런 건축물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라, 사자에서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달리 내세를 더 중시하고 영원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제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즉 지금의 터키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요 지역이 있는 요런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히타이트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헤브라이 요런 나라들이 있었다. 히타이트 하면 철제 무기와 전차, 그리고 페니키아 하면 해상 무역과 카르타고, 헤브라이 하면 유대교, 이렇게 직접적으로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스토리로 쭉 잘 기억하고 거기다가 이 단어를 끼워 넣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역시 인더스강 잘 기억해야 되겠고, 두 개의 유적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나오면 인더스 문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리아인이 이동하여서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제를 형성을 하였다.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이 중에 카스트의 상위 신분이었던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만교도 성립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나오면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 문명입니다. 중국 문명은 역시 황허강 유역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나라에서는 제정일치와 갑골문자, 그리고 뒤에서 이 주나라에서는 봉건제, 이 봉건제의 내용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봉건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으로서 종법제, 천명사상, 덕치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전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과 단어가 나오면 주나라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각각의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2페이지 이제 춘추전국시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중국사 그리고 일본사이기 때문에 춘추전국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추전국시대 의미인데요. 춘추전국시대 의미: 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이후 제후들이 각지에서 득세하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춘추전국시대 의미는 주나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이후 부터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우리가 조난양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서 각축을 벌였고, 전국시대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명분으로 각각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 전쟁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춘추전국시대 사회 변화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기의 보급입니다. 철기의 보급으로 철제 농기가 사용되고, 이제 소에다가 이 멍에를 씌워서 이제 우경, 즉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가 생산량이 늘어나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도전, 포전 등의 화폐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과 포전은 모양을 본따서 이름 붙인 이름이고, 그리고 무기가 사용됨에 따라서, 철로 만든 무기가 사용됨에 따라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됐다. 그래서 철기의 보급으로 인한 각각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대에는 이제 살아남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항의 변법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변법가가 진나라의 상항이었습니다. 상항이 시도한 변법으로 진나라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후에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춘추전국시대의 또 다른 특징, 다양한 사상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백가 각각의 요 그림 잘 중요하게 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체크를 이렇게 요 그림 각각의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요런 문장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교다, 유가다. 이거는 도가다, 도가다. 이거는 묵가다, 묵가다. 이거는 법가다, 법가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백가의 사상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통일을 가져온 사람은 바로 이 진왕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황제라는 칭호를 바꿔서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 시황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현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봉건제 시대에서 군현제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각각의 다른 나라였던 나라들을 통일했기 때문에 화폐, 도량형, 문자들을 통일을 하고, 심지어는 분서갱유를 통해서 사상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 정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 북쪽에서 이 중국을 위협하고 있었던 북로를 밀어내고 만리장성도 쌓았고, 다양한 토목공사, 아방궁이라던가 여산릉이라던가 이런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토목공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진나라를 끝낸 난이 바로 진승과 오광의 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승과 오강의 난을 끝으로 하여서, 이 진승과 오강의 난 이후에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란 세력들을 통합하고 두 개의 나라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와 유방이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유방 한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이제 군국제라고 하는 시스템,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군국제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기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가 바로 이 무제인데, 무제는 지방의 봉건 세력들, 제후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자신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통치를 잘 합당하게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면서 유교를 크게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제의 가장 큰 고민 같은 경우는 흉노적이었습니다. 흉노적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서역, 즉 저쪽 멀리 있는 동맹국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장건의 여행길이 사막길, 즉
무역로로 활용이 되면서 그 후대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흉노의 영향으로서 또 일어난 사건인데, 흉노의 영향으로 장건이 파견되었고,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니까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함으로써 재정을 보완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균수법과 평준법도 시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흉노의 영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나라 때는 화폐와 관련해서도 진나라 때는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한나라 때는 오수전이라고 하는 화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나라 무제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제 이후로 점차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 다양한 개혁들이 실시했으나 호족들이나 원래 권력자들이 이걸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 한나라의 왕망의 신은 무너지게 되고 한나라를 계승한 광무제가 한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후환이라고 부르는데, 후환은 초기에는 잘 나갔으나 호족들이 점차 발호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인데요. 한나라의 사회 문화에서 한나라의 지도층은, 지배층은 우리 호족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한나라 시대의 관리선발제도, 향거리 선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나라 때는 유교가 크게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사서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천의 사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기는 일단 우리가 역사책을 쓸 때 시간 순으로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쓰는 기전체 방식이라고 사마천이 최초로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왕의 역사인 봉기, 제후의 역사인 세가, 인물의 역사인 열전, 그리고 제도와 문화, 연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주제별로 분야를 나눠서 쓴 책을 우리가 기전체라고 부르고, 사마천의 사기에서 시초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인데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후한이 멸망하고 이후로부터 위초고가 삼국으로 분열된 이 시기, 그리고 이 진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 이 시기,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호십육국 시기, 그리고 북위의 시기, 결국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하기까지를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1차적으로 북조 시대를 통일한 북위의 효문제가 시행한 정책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화정책 시행해가지고 한화정책 일환으로 료양천도, 한족과 결혼, 선비족의 복장, 그리고 금지, 그리고 한족 성씨 사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균전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거, 효문제의 정책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38페이지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인데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선발제도 구품중정제는 각 주연의 중정관을 두어 제덕과 명망에 따라 인재를 구품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때는 향거리 선제,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는 구품 중정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품중조의 시행 결과 호족을 비롯한 지배층이 높은 권직을 세습하는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적으로는 불교와 도교가 크게 발달했는데 특히 윈강, 롱문 등 거대한 석굴사원이 만들어졌다는 거. 무슨 시대? 그치, 문벌귀족 사회, 즉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남조에선 특히 노장사상과 청당사상이 정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깨끗한 이야기를 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노장사상과 청담사상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왕조가 이 수나라인데요. 이 수나라를 통일한 왕조, 수나라의 초대 황제 수문제는 삼성육부와 주연제, 과거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황제였던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광통거, 그리고 통제거, 광통거,
광통거, 영제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수나라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운하 공사와 더불어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되고 결국 또 전쟁을 하려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수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입니다. 수나라를 이어서 등장한 국가가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나라의 태종이 이제 돌궐지역 북방민족들을 정복을 하면서 북박의 유목민족을 의미하는 천가한 탱그리칸이라고 그랬죠. 탱그리칸 모의고사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이런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해서 율령제로 국가를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병제, 조용조, 균전제 이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당나라의 말기인데요. 당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의 변방의 수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절도사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절도사들이 결국 지네들끼리 해먹어 보려고 황제를 탈환해 보려고 별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안사의 난이고, 이 안사의 난을 물론 막기는 했으나 진압하기는 했으나 당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의 양상으로는 균전제 붕괴되고 장원제로 바뀌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됐다. 그래서 율령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요 시스템 상황이 중요를 하고, 균전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원래 균전에 의거해서 세금을 거두던 조용도 대신 양세법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세법의 특징은 각종 세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여름과 가을에 징수한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각종 세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한 것과 여름과 가을에 징수한 2번 징수했다라고 하는 게 양세법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균전제가 무너짐에 따라서 군대 가는 제도, 세금 내는 제도,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가 모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사의 난 이후로요. 근데 결국 이렇게 변화를 꾀하였으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황소의 난으로 멸망했다가 나중에 5대 19개 분열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당나라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2페이지 당나라의 문화인데요. 당나라의 문화는 국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등 외래 종교가 있었고, 특히 당에서 만든 세 가지 색으로 채색한 도자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도 귀족적인 문화, 다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문화가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백과 두보나라, 훈고하게 고경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귀족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당나라의 문화가 이제 주변 나라들에 큰 영향을 미쳐서 한자, 유교, 율령, 불교를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내기 쉽겠죠? 한자라든가 유교, 율령, 과연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걸로 내가지고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런 것들을 존재로 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사입니다. 일본사는 우리가 다른 중국이나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보다 조금 늦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야마토 정권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쇼토쿠테자가 주도하여 불교 문화를 받아들인 아스카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견당사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중앙 집권적인 국왕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이카게신 이후에 일본이란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가 사용되면서 국민국가가 아니죠,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고대국가로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수도를 헤이조쿄로 옮기고 도다이사와 같은 큰 규모의 사찰도 건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고사기와 일본서기 또는 만엽집과 같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헤이안쿄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국제 질서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국제 질서의 변동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오지 않기 위해서 견당사와 신라사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당과 발의 신라의 멸망이라는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와 역량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국풍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국풍문화의 사례로는 가나와 그리고 일본 고유의 시인 와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 뷰도인 봉황당, 요 사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인데요. 송나라는 5대 10국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에 의한 혼란기를 극복하고 이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송태조인 조광유는 황제 중심 중앙집권 체제 그리고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 북방민족에게 큰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패로서 결국 평화를 살려고 했으나 너무 막대한 돈이 나아가기 때문에 세패를 너무 많이 지급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등용이 되어서 국방력 강화, 재정 세입의 확대를 위해 신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신법이다라고 하는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법은 어느 시대? 송나라 시대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송나라를 침입했던 북방민족인데요. 거란족 요나라, 서하, 여진족, 금나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각은 거란족과 요나라는 거란족 그리고 금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여진 세운 금나라는 이쪽 농경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유목민족을 다스리는 방식과 그리고 농경민족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른 이중지배 체제, 요나라는 동명관제, 남명관제, 그리고 금나라는 맹한모국제, 주연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활용을 하는 다르게 통치하는 이중지배 체제를 사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란문자, 또 서하문자, 여진문자와 같은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송나라의 경제 발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성리학 즉 송나라의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송나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대부 계층이 문화의 주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송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자료, 동경몽화록과 청명상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과학기술이 이 시대에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하면서 과학기술이 다른 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약, 나침판, 인쇄술과 같은 송나라 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사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에요. 몽골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바로 칭기즈칸이 떠올라야 되죠. 이 칭기즈칸 같은 경우에는 천호제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몽골 부족을 통합을 했었고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중국 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면서 이제 중국을 장악하는 중원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여느 유목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난을 우리가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르고, 이 홍건적의 난에서 기회를 잡은 주원장이 몽골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인 명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몽골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느냐, 바로 몽골인이 최상층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생목인이 두 번째 층에 있고, 한인과 남인, 그러니까 한족들이 바닥에 있는 이런 지배 체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문화예요. 원나라의 문화에서 여러분들 곽수경의 수시력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참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수경의 수시력과 그리고 휴게소인 역참,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폐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폐, 송나라 때는 교자라고 하는 화폐, 원나라 때는 교초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중세 시대인데요. 일본 중세 시대는 조금 독특한 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무사라고 하는 집단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권력을 크게 잡게 되고요. 무사 출신으로서 이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쇼군은 무엇이냐? 무사로서 천황은 아니지만
천황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무사다.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무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쇼군으로 임명된 그는 다른 무사들하고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충성을 약속받는 주군과 가신 관계를 맺습니다. 일종의 우리 주나라 때 시대의 봉건제가 비슷한 그런 제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쇼군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무사들이 봉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 그리고 한쪽에서는 천황이 있고 천황이 지배를 하는 요런 이중적인 지배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쇼군과 무사가 통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막부 시스템이다라고 부르고, 이제 중세 시대, 즉 일본의 12세기 1192년부터 일본이 막부 시스템, 막부 정권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몽골이 고려를 점령을 하면, 점령이라는 표현보다는 고려에게 항복을 받아내면서 이제 고려됐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을 공격해보자, 지구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몽골의 두 차례 침입을 받게 되는데, 이게 물론 이 몽골이 일본을 모두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 막부 정권 가마쿠라 막부에게 큰 위기로 맞아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사회에 혼란이 오게 되고 가마쿠라 막부는 지지를 잃어버림으로써 결국 사회에 혼란이 오게 되고 막부가 무너지게 되죠. 막부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천황끼리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천황이랑 그리고 또 무사 세력이랑 막 싸우게 되는데 결국 두 개로 나눠져요. 일본 두 개로 나눠주는 남북조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나라인데요. 이 명나라는 홍건적의 난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홍건적의 난에서 기회를 잡은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황제가 됨으로써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원나라의 오랜 지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교적이라던가 아니면은 한족의 문화들이 다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한족 문화 부흥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복과 편발을 금지하고 과거쟁 정비하고 유교를 반포하고, 유교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갑제라든가 어린 도책 부영 황책을 정비하고,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서성과 재성을 폐지하고 육부의 황제를 직속시켜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황제로, 다다음 황제로 증거한 영락제는 황제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성을 건설하고 자기의 권력 세력인, 자기의 기반인 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보좌하기 위한 내각 대학사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명나라를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정화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규모 항해를 시킴으로써 이제 명나라의 국위를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영락제 이후 1500년대가 되면 북쪽에서는 이제 오랑캐들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북로남해의 위기를 겪게 되고, 이러한 위기에서 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제대로 수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임진왜란에 도와주고 청나라 막 세우고 후금 막 여진족 세우고 이런 혼란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농민 반란으로서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명나라를 멸망시켰던 왕조가 어떤 왕조냐? 바로 이 청나라다. 청나라는 여진족의 일파이자 이 여진족이 나라의 이름을 바꾼 만주족 그리고 후금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가 된 건데, 이제 이 청나라를 통합한, 후금을 통합한, 만주족을 통합한 사람이 바로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인데, 이 누르하치는 8개의 깃발, 원래 사냥을 할 때 활용하던 제도인데 이 팔기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통합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결국 부족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뒤에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중원을 지배하면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3명의 황제가 강희제, 옹정제, 견룡제인데,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을 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이 청나라의 국경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고 청나라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면, 이제 옹정제는 서부 지역, 이쪽 지역을 관리하고 이쪽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보하고 이 사건을, 여기에 있었던 일들을 자신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군기처를 설치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있는 권륭제는 드디어 이쪽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중국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제 건륜제 이후에 점차 나라가 쇠퇴를 하게 되면서 결국 다른 국가들과 다른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백년교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고 플러스 영국 그리고 외국의 공격으로 쇠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중국을 배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나라는 그럼 과연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제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을까? 강압책과 회유책,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는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 오랑캐 즉 만주족을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채찍은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또 과거제를 시행을 하면서 만한 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쓰는 만한 병용제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지방의 특권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사층, 지방의 지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있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했고 그 사람들을 대규모 출판 사업인 사고전서 출판 사업에 활용을 함으로써 불만을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쭉쭉 넘어와서 이제 명나라와 그리고 청나라 때 세금제도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는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 편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청나라 때는 정세와 지세를 통합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하는 지정은제가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명나라 중기 이후 일조 편법, 청나라 중기 이후 지정은제 이런 시스템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의 학문과 변화의 다양성 즉 61페이지에서는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성리학이 점차 철학적으로만 변화가면서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이제 왕수인이란 사람이 자신의 자를 딴 양명학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런 학문적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양명학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63페이지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아시카가 다카우치라는 사람인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명나라와 무역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게 돼요. 그 명나라에 무역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감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합을 가지고 명나라와 무역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루나치 막부하면 바로 감합무역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감합이란 단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스피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말도 빨리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요. 말이 좀 꼬이더라도 교과서에 체크한 부분들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